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저씨라고 불리면서도 속이 상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저 할아버지네요. 언제나 제 것일 것 같던 젊음이라는 시간이 이제와 이렇게 아쉬운 걸 보니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몸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자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니 아직은 쓸만한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을 맞아 하던 일이 있어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 괜히 입이 움찔거리며 말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몇십 년을 들은 이야기라 이제 지겨워하는 것 같고, 어디 밖에 가서 하기는 또 너무 긴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어 여러분들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그저 말 많은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꼭 저에게 맡겨야 한다며, 여기 아니면 이렇게 해주지를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며 칭찬을 해주시는 소리가 반갑고 즐거워 이를 놓지 못하고 있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 몸이 힘들고 지치면 다 그만두고 싶다가도 누군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 소리가 반가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은 날이 추워질 때마다 제발 일 좀 그만 나가시라고 성화를 하지만, 저는 또 구두방 키를 가지고 집을 나선답니다. 구두방에 나가 한 평 남짓한 그 공간에 앉은뱅이 의자 위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TV도 보다가 라디오도 듣고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오셔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어스름하게 어두워진 하늘을 뒤로 하고 집에 들어와 반주 한 잔 딱 하고 잠이 들 때가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굽은 어깨가 그제야 펴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어쩔 땐 주책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걱정 없이 살게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야 아이들까지 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녀석들이랑 잘 지내니 그거면 됐다 싶어져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날들이니까요. 저희 어릴 때는 어찌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 집안에 비만 안 새도 좋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하는 것도 어디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울컥하다가 곁에 누운 안사람을 보면 미안한 마음도 따라옵니다. 세상 모두에게는 큰 소리를 쳐도 안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에 보낼 돈이 없는 부모님은 저를 그냥 집에 두셨고, 저는 10살이 되면서부터는 학교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격정의 시기였지만 어린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뻔했습니다. 구두 닦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실어 나르면서 받는 동전들은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까지 반찬값은 되었으니까요. 수입이 나름 짭짤한 날에는 고등어 한 손을 사가면 어머니가 연탄불에 구워주셨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여동생이 새끼새 마냥 입을 벌려가며 받아먹는 모습을 보는 게 어린 저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그저 살아내느라 교육의 기회는커녕 글자도 겨우 읽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겨우 읽어 구두 배달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렇게 글을 떼었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어가며 사람 이름을 쓰면서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독학으로 글을 뗀 셈이죠. 아버지는 어릴 때 서당에서 한자와 한글을 배우셨지만 어머니는 그조차도 배우시지 못해 제가 그렇게 독학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자 그저 웃으시며 우리 순철이가 아버지 닮아 영특하구나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야속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생각해보니 가르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렇게 달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보내신 거죠. 저희는 조부가 남기신 노름빛을 갚느라 시골의 땅과 집을 모두 팔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아버지는 몸을 쓰고 돈을 준다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3살이었고
동생은 아직 뱃속에 있을 때였죠. 식구들을 건사하려다 보니 하루는 시장의 짐꾼이셨고, 하루는 공사장 일꾼이셨고, 하루는 이삿짐을 나르는 인부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특성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시장에 나가 일을 돕고 돈 벌어 오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나가 버는 것만 못하셨죠. 어린 동생은 골목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집으로 달려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겉돌기가 일수라 동생을 두고 집을 나서실 때마다 머리 뒷꼭지가 따끔하시다던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 선합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님께서는 그저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 하기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이라고 여기시기도 했지만 가끔 아버지는 할아버지 원망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겨우 마련하신 땅을 그렇게 판 것도 속상해 하셨죠. 할아버지도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피난처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부산까지 겨우 갔다가 그곳 어시장에서 소금을 지며 살다가 돌아온 고향은 너무 황폐했던 거죠. 군으로 책출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라는 주변의 말은 잘 들리지 않으셨는지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노름판에 다니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본인이 버시는 것만큼만 노름을 하시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일도 다니지 않고 노름을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집도 저당 잡히고 땅도 저당 잡히셨는지 빚쟁이들이 쫓아와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에서 이자만 주고 하다가 술 마시고 길에 쓰러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예 다 팔아 돈을 갚고는 고향을 떠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장으로 저희 가족이 오게 되었으니 그 속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아버지는 본인이 고생하는 건 상관없어 하셨지만 제가 돈을 벌어 어머니께 전하는 모습을 보시면 속이 쓰라리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철아, 그래도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다. 장손이 무너지면 안 된다.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해. 알았냐? 라며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피난길에 동생분들을 잃고 혼자셨는데 할머니 기일에 그분들 제사까지 다 챙겨 지내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이 늦도록 우셨죠. 할아버지 제사는 차리기만 하시고 아버지는 절도 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는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타양살이의 고단함을 할아버지의 원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토를 다시는 법이 없으셨고 아버지를 극진히 대하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말없이 조용히 챙기시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일을 하시다가 귤을 얻으셨는지 그걸 품에 감추고 와 어머니께 까주시는 걸 동생이 보고 그 귤이 먹고 싶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귤을 쪼개 동생의 입에 넣어주셨고 저에게도 내미셨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고생하시니까 목이라도 적시라고 겨우 2개 얻어서 라며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소리 없이 웃는 얼굴로 보시던 어머니는 나는 한쪽 먹었으니 됐어요 라며 나머지 귤을 까 아버지 입에 넣으셨습니다. 동생은 그런 아버지 입만 바라보다 이내 실망하고는 했고요. 어머니가 동생에게 눈을 흘기시며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라는 표시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지만 동생은 웃지를 못하고 울상이 되어 삐진 채를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안아주시며 입에서 귤을 빼어 동생에게 먹이셨고요. 가난했지만 그렇게 위하며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부족하다고 한들 원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길에서 구두 배달을 하며 자랐고 13살이 되었을 때는 골목의 형들에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배달하기가 훨씬 좋았기에 자빠지고 떨어져 여기저기 쓸려도 아는 형들을 졸라서 길을 쓰고 배웠습니다. 구두를 나르더라도 들고 다니는 나무 거리에 실은 것보다 많이 실을 수 있었고 구두뿐만 아니라
기름, 쌀 등등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니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었고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저희 가족이 제대로 문이라도 닫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돈은 더 필요했으니까요. 동생도 10살이 되자 어머니가 일하시던 국밥집에 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어머니와 동생이 돈이나 떼어 먹히지 않을까 하여 제가 동생에게 글은 가르쳐 주었으나 항상 어머니라도 집에서 쉬시게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점점 더 아파 제대로 펴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려면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제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도 없이 보자기에 둘둘 말아 어깨춤에 차고는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 생각을 잊기 위해 더 힘차게 구두 닦아요! 를 외치고는 했죠. 그러다가 제법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기름빵 아저씨가 손이 모자라다며 저에게 배달을 부탁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배운 이유이기도 했고요. 구두빵 아저씨와 친한 기름빵 아저씨가 내가 잠깐 심부름만 시킬게 라고 하시더니 자전거를 내주시며 학교 교무실에 가져다 드리면 된다. 쏟지 말고 다녀와야 해. 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아저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름통을 자전거에 싣고 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구두빵 아저씨는 걔 다녀오면 200원은 줘 라며 웃으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값인 1,000원에 비하면 200원은 제법 큰 돈이었기에 저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에 잘해야 다음에도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교문 앞에서 기름 배달을 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자 문을 열어주시는 수희 아저씨가 사람이 바뀌었네?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저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싶으니 마음 한편이 찌르르하고 저려왔습니다. 기름통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교무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난로에 기름을 다 채우고 장부에 배달 날짜를 적고는 빈 기름통을 들고 복도를 지나는데 아까는 몰랐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통이 무거워 몰랐다가 기름통이 가벼워지니 교실 안에 아이들이 보이더군요. 빼곡히 줄지어 앉아 칠판을 바라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도 딴짓하는 아이들도 있고 동무와 킥킥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도 보였지만 교실 한가운데 쌓아놓은 나무들 곁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난로 위로 주전자물이 끓는 모습은 제게 그저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칠판 앞에서 열심히 적으며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 풍경을 창밖에서 보고 있는데 저기 누가 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선생님까지 저를 보시더군요.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하는 장면을 들킨 것 같아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기름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데 도둑 수업 들으러 왔나 봐요. 라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낯선 이방인을 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져 온몸이 따갑게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 부끄러움은 사그라졌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전에 나한테 수업 듣다가 전학 갔지? 아이쿠,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여기는 무슨 일이냐? 라며 반기는 척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놀러와, 알았지? 라고 하시며 저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그시 감았다 뜨시는 눈짓으로 표를 해주셨거든요.
눈물이 날 것처럼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선생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선생님께서는 잘 가라 라고 하시더니 교실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놓이더니 눈물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온몸에 박힌 가시가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듯 하더니 간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나서는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저 교실에서 공부하는 장면을 상상하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가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또래들을 보고 구체적인 모습이 덮어지고 나니 제 마음의 상실은 더 크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마음 한편이 어두운 채로 저물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인상이 좋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며 어머니와 동생은 눈치를 봤지만 일찍부터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워 그 눈치를 벗어나기 위해 돌아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오셨지만 일어나 보지도 않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의 이마를 짚으시며 안 그러던 놈이 무슨 일이래? 저러다 몸 상하는 거 아닌가? 잘해 먹이소. 라고 하시더니 식사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동생도 잠이 들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잠이 드시기 전 제 어깨를 쓸어내리시며 우리 장손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이럴까? 이 엄마 잘못이다. 엄마가 모자라서 우리 장손 고생시킨다. 라고 하시더니 눈물을 훔치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왔습니다. 제 철없는 욕심에 어머니까지 속상하게 한 게 죄스러워 더 속상해졌습니다. 어쨌거나 학교는 저와 관련 없는 채로 살기로 결심했으면서 그 잠깐의 순간 때문에 부모님 속을 썩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더 밝고 씩씩하게 어제 몸살기가 돌았는데 푹 자고 났더니 몸이 개운해요. 라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기름빵 아저씨가 학교로 배달을 부탁하셔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도로 가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와 하단길로 걸어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전에 마주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목례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발길을 돌리고는 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은 쓰리고 아팠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태연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오고 가며 기름 배달을 하면서 주머니 속에 돈은 더 쌓였지만 그만큼 마음의 허전함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이긴 건 집안의 가난이었습니다. 당장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보고와 얼마만 모으면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던 터라 더 돈이 절실하기도 했고요. 비록 새 방이었지만 그래도 더 넓고 방도 두 칸인 집은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이사 가고 싶어 하시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지내던 집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도 했고 오고 가는 길도 좋아 허리가 안 좋은 어머니를 위해 저 역시 바라던 집이기도 했고요. 그 생각과 바람으로 견뎠습니다. 공부보다 더 절실한 게 있으니 그것으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상을 지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장손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뎌지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의 기름도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점점 더 요령이 생겨 교실을 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도 찾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학교 배달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을 들어서다 붙은 벽보를 보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하얀 종이에는 공개 수업, 본교의 학부모, 가족, 수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실시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날짜 1965년 12월 11일 토요일 시간 오전 9시 40분부터 총 2교시 준비물 필기도구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름통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목을 보니 학교에서 본 것과 같은 벽보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부풀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소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경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공개 수업이 며칠 남지 않은 그 날들을 손을 꼽아 기다렸습니다. 문구점에 가 연필과 지우개도 사서 손수건으로 잘 말아두었습니다. 동생에게도 학교에서 공개 수업한대. 같이 가보자. 가서 학교에서 뭐 배우나 보고 오자. 라며 미리 말을 해놓고 그날은 일하는 곳에 미리 말씀드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벽보를 보신 어른들이 있으신 터라 동네는 공개 수업으로 들썩였습니다. 저처럼 학교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공개 수업에 가봐야겠다며 입에 오르내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같이 배달을 하는 형들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일날이 되어 저는 동생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책가방도 없고 책보자기도 없이 연필과 지우개를 싼 손수건만 들고 갔지만 마음은 두둥실 구름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 수업을 하는 교실로 향하는 화살표가 바닥에 붙어 있어 그 화살표를 보고 따라 걸어가니 1층 그 교실 앞이었습니다. 온몸이 따갑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그 복도 앞에 서니 마음에 긴장이 돌아 마른 침을 삼키게 되더군요. 동생의 손을 더 꼭 잡고 교실에 들어서니 가지런히 놓인 책상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처럼 공개 수업을 들으러 온 어른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앉았습니다. 그 교실의 원래 주인들은 복도와 운동장에서 저희가 할 공부들을 도우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커다란 드럼통에 피운 모닥불이 피어올라 그 곁에서 불을 쬐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던 터라 운동장을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새 교실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생은 수줍어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재미있는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뚜벅뚜벅 들어오셔서는 한동안 말없이 교실을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맡은 박광석입니다. 이렇게 공개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마련한 자리인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학교에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가 첫 등교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움의 열망이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인사의 마지막 말은 목소리가 약간 떨리셨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낭낭한 목소리로 국어 수업을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신 종이에는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짧은 글이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이 후다닥 지나고 수업 시간을 마치는 종소리가 들리더니 다음 시간은 체육입니다. 모두들 운동장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선생님은 교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동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데려다 주었다가 같이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교실 주인들은 다시 교실로 들어갔더군요. 추운 날씨에 바깥에 오래 있었으니 엄청 힘들었겠지요. 저야 매일 길에서 이리저리 배달을 하며 다니느라 그 정도 추위에는 끄떡없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교실을 내어준 그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체육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로 운동장에 이리저리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니 먼저 몸풀기 체조를 한다며 호루라기를 불며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장을 뛰고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데 넓은 운동장을 뛰는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수없이 달리던 저였는데 운동장을 뛸 때의 느낌은 전과 달리 더 자유롭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피구라는 운동 경기도 시켜주셔서 해봤는데 동생을 가려주느라 같이 공을 맞았는데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교감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공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시고 저희를 교문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도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다가 저와 동생에게 다가오시더니 재밌었니? 배우는 데는 정도가 없고 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 말고 배우렴. 그리고 또 보자. 라고 하시더니 가셨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공개 수업이 저 선생님 덕분에 이루어졌구나. 저 선생님이 그간 내가 오고 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고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은 제가 울자 놀라. 오빠, 왜 울어? 학교 더 가고 싶어? 라며 물어 눈물을 닦으며 아니, 눈이 시려서 그래. 춥다. 가자. 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동생을 식당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금방 전까지 연필을 잡던 그 손으로 다시 설거지를 할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봤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날 하루가 신이 난 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동생이라도 꼭 학교에 보내겠다고 말이죠. 저는 조금 더 미루더라도 어린 동생이 초등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게 돕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1월이 되자마자 그토록 바라던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방인데도 문틈 구석구석까지 먼지를 닦고 또 닦으며 좋아하셨습니다. 안방만 벽지를 바르고 안쪽에 작은 방은 신문지를 바른 집은 전에 집보다 빛도 잘 들고 더 따뜻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방을 구분해 놓은 정도였는데도 전에 집에 비하면 널찍한 게 좋았습니다. 작은 방은 동생과 제가 쓰고 안방은 부모님이 쓰시기로 했지만 사실상 큰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뿌듯해하시며 단칸방 살이를 면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주인집과 같이 쓰는 마당에는 작은 화단도 있어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쁨도 잠시 제가 부모님께 저기 순이를 내년에라도 학교를 보내요. 나는 중학교 갈 나이라 늦었지만 순이는 아직 괜찮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생각해보자고 하시기에 순이라도 가르쳐서 좀 더 나은 일 하게 하면 좋잖아요. 이제 나도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순이라도 학교 보내주세요. 나는 나중에 한 번에 하면 되니까. 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뒤돌아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천장을 보시더니 그래, 그러자. 아비가 더 열심히 할게. 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통장 아주머니께 상의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절차를 잘 모르니 통장 아주머니나 반장 아저씨들은 잘 찾으셨거든요. 동생은 곁에서 그 말을 듣다가 아버지가 알아본다고 나가시자 눈을 반짝이며 오빠, 나 진짜 학교 다닐 수 있어? 정말? 이라며 온통 부르터 여기저기 갈라진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손을 잡고 그래, 오빠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순이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줄게.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라며 말하는데 목이 메어 울어버렸습니다. 10살짜리 동생의 거친 손이 사포가 되어 제 마음을 후비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정말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전거도 중고로 사서 구두를 비롯한 쌀, 기름 배달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더 벌었고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컸습니다. 동생은 11살이 돼서야 1학년이 되었는데도 열심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여전히 일을 했고 잠자기 전에 책을 보며 숙제를 하면서도 한 번도 하기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글짓기 상도 타오고 운동회 때는 상품으로 크레파스를 타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타온 상장과 크레파스를 동생은 저에게 내밀며 자, 오빠 해. 오빠 주려고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흐드러지게 웃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자랑스럽고 기특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내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너 해. 대신 다음에 또 타와. 라며 돌려주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후로 방학식 다음 날이면 공개 수업을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1년에 2번이었지만
당당하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번 정도 공개 수업이 이루어지고 6번째 공개 수업일에 그 선생님께서 아쉽게도 공개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에 전건을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공개 수업 때마다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배움의 의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들 어떤 방법으로든 배움을 놓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는 17살이 되어 까까머리가 되었는데 마치 13살 때 처음 복도에 서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이대로 떠나신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다가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 같은 놈도 학교 교실에 앉아 수업도 받아보고 호강했습니다. 라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순이가 누굴 닮아 경호가 바른가 했더니 오빠 닮았구나. 나도 집안이 어려워 늦게 공부를 했어. 군대 제대하고 나서야 대학을 갔지. 그래서 선생이 됐는데 그날 널 처음 본 그날 내 마음이 울렸다. 그 동경의 눈빛은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 절대 포기 말고 공부 시작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순이 봐라. 벌써 4학년이 됐니? 라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시더니 메모를 적어주시며 여기가 야학하는 곳이야. 물론 정식 졸업장은 주지 않지만 너처럼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야. 한번 가보렴. 이라며 돌아서 학교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고 또다시 심장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목표가 생겼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적어주신 주소대로 가보니 사무실 같은 곳에 칠판을 걸어놓고 학교처럼 꾸며놓은 곳이더군요. 간판도 없었는데 책상이며 칠판은 영락없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가니 한 남자가 나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기에 야학당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반가운 얼굴로 반기면서 제가 글을 쓸 줄 아는지 책을 읽을 줄 아는지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글은 쓸 줄 알지만 책은 많이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끝나고 밤마다 야학당에 나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중간 경찰 때문에 야학당이 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잡혀가기도 했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드디어 구두 만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다 보니 저녁에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때부터 책도 즐겨보고 특히나 시를 읽으며 되새기는 걸 좋아하는 낭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까지 다니더니 고등학교는 욕심이야. 이제 내가 오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오빠가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 라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군대에 가야 했고 군대에 가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더 심하게 아파져 일을 하시지 못해 동생은 제 목까지 돈을 버느라 더 오래도록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이 생기셔서 여기저기 공사장을 전전하시며 전보다 돈을 더 버셨지만 어머니 약값이 더 드는 바람에 집안 형편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자주 생선을 구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가끔 돼지고기를 구울 수 있고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 그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두방을 하시던 사장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 그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본격적으로 기술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본인의 집에 저를 데려가 저녁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야학에 가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요량으로 얼른 가고 싶은데 자꾸 술도 한잔 하라는 둥 하시기에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역정을 내시면서 야,
너는 내 딸내미가 안 예쁘냐? 다들 딸내미 달라고 성화인데 내가 너는 믿겠어서 짝 좀 지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길 한 번을 안 주냐?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제야 얼굴이 빨개진 구두방 아저씨의 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의 말대로 예쁘고 참한 얼굴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하여 이리저리 횡설수설하고 있으려니 사장님께서는 너 확실히 해. 내 딸 책임진다고 하면 내가 기술 마저 알려주고 아니면 여기서 다 그만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사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니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배우기 시작한 구두방이 이제는 50년 남짓되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따로 살림을 내면서도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하면서도 공부를 놓을 수가 없어 야하게 다니며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아내는 본인도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다닌 게 한이라면서 그런 저의 공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밤에 공부를 할 동안 아내는 집에서 한복집에서 받아온 삭바느질을 했고 낮에는 제 도시락을 챙겨 구두방에 가져다 주고는 했습니다. 틈틈이 삭바느질을 하며 생활비를 벌면서도 제 먹거리, 입는 것을 한 번을 허투루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시집을 갈 때도 직접 혼수 이불을 만들어주며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주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면서도 저에게 한 번을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안사람을 위해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물려주신 구두방은 도로공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지만 더 몫이 좋은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 수입이 늘었습니다. 알뜰한 아내 덕에 집을 늘렸고 제 나이 60살이 되었을 때에는 내 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셨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더 벅차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동생은 성실한 남자를 만나 잘 살다가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하면서 앓기 시작하더니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오빠, 그때 오빠랑 갔던 그 공개 수업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때 배웠던 책을 내가 구해줄게. 우리 같이 읽어보자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책을 못 읽고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처럼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베풀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애들 다 잘 커서 저희들 밥벌이 하고 있고 우리도 먹고 살만하니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우리야 시대가 어려워 못 배웠어도 요즘 못 배우는 아이들은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라며 단번에 허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저희의 뜻을 전하고 제가 공개 수업으로 받았던 그 학교에 가 그 당시 모아놓았던 2억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다녔던 대학에 저와 제 안사람 모두 사망하면 살던 집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왔죠. 그러고 났더니 조금 느슨했던 제 삶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여전히 아끼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삶을 살면서도 뭔가 더 뿌듯해지고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보람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3천만 원을 학교에 기부를 하고 기부 증서를 받아 앨범에 담으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눈으로 새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역할을 다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을 이렇게라도 풀고 갔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동생과 나눴던 마지막 말이 목 끝에 아직도 걸려 껄끄럽지만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못한 그 공부를 다른 아이들이 실컷 하도록 도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새기고 새기면서 눈물이 나 울었습니다. 늙기는 늙었나 봅니다. 점점 더 부모님 말씀도 떠오르고 동생도 생각나고 안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일평생을 고생만 시키는 저라는 사람이 뭐가 그리 좋다고 오늘도 도시락을 나르고 저녁상에 반죽까지 올려 잘 구운 고등어 뼈를 발라
밥 위에 얹어주는 고마운 사람에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만 하는 멋없는 남편일 뿐이라 더 미안할 따름입니다. 우리 안사람이 유튜브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니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이야기를 해대며 이렇게 산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주오 라고 조를 뿐입니다. 우리 현경 씨가 듣는다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마 제가 수천 번도 더 한 이야기들이라 이 양반이 여기까지 글을 썼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간 한 번도 안 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사랑 현경 씨,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어 고맙소. 그리고 그날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때 사실 첫눈에 반했다오. 당신은 장인어른이 억지로 넘겼다고 하지만 내가 반해서 옳다구나 했었소. 그런데 고생만 시켜 미안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내가 더 잘하리다. 그 생에는 내가 아내가 되어 당신 수발을 잘 들어보겠소. 그러니 이번 생에 남은 삶 동안 지금처럼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당신을 위해 살아보겠소. 사랑합니다. 현경씨. 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서로 감사의 말 한마디 하고 이번 해를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노인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보내는 연말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글줄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